세순비의 역사 스토리 채널 역사 클래스 중학교 3학년 역사 5단원 조선사회의 변동 3차 시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사와 연행사를 통해 교류하다. 이 단원을 배우면 통신사의 파견이 조선과 일본에 미친 영향을 정리할 수 있고 청에 파견된 연행사와 연행사의 활동 그 의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 국교 회복 이후 조선과 일본은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일본의 사신은 주로 동네에 머물며 사무를 처리했고 조선은 일본의 대규모 사절단인 통신사를 200여 년간 12회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12번 파견했대요. 와. 총책임자인 정사가 이끄는 통신사 일행은 대마도에 상륙해 에도에 이르기까지 환대를 받았습니다. 에도에 도착한 통신사는 막부의 실권자인 쇼군에게 국서를 전달하고 쇼군의 답서를 받았습니다. 무역 업무를 처리했으며 일본의 정치 상황을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는 국서와 함께 임삼, 비단 등을 선물로 가져갔고 일본으로부터 은, 무기 등을 답례로 받아왔습니다. 통신사가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신사 일행에 포함된 학자, 의원, 화원, 악대 등은 조선의 성리학, 의학, 그림 등을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소개된 일본의 학문은 조선 지식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청에 파견한 연행사.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과 사대를 관계를 맺었지만 청을 오랑캐의 나라로 여기고 조선만이 중국의 정치와 문화를 계승하였다는 의식이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이 세력을 확대해 중국 전 지역을 장악하면서 조선과 청의 관계는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선은 청의 연행사로 불리는 사절을 파견하였고 청도 식사라 불리는 사절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당시 연경은 여러 국가의 사신들이 청에 조공을 바치고 외교를 위해 왕래를 하는 곳이었는데요. 따라서 연행사는 공식 외교 업무 수행 외에도 중국 측 관료나 학자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몽골, 류큐, 서양 여러 나라들과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청주당을 방문해 서양 선수교 사슬과 교류하면서 서양 문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행사의 견문이 쌓이면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청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연행로를 따라 무역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신들이 벌인 공무역 외에도 사신을 따라간 역관이나 상인들이 행하는 사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산 은을 가져가 중국산 비단 등을 구입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서학을 수용하고 실학이 발달하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학의 수용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고 조선 후기 실학을 중심으로 나타난 학문 활동의 새로운 경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학의 수용과 과학기술의 발달. 조선은 중국을 오가던 사신을 통해 17세기 초부터 천주교와 서양 문물, 즉 서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신들은 고려만국 전도와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을 들여왔고 병자호란 때 청에 끌려간 수연세자도 여러 서양 문물을 가지고 귀국하였습니다. 벨테브레이, 하밀 등의 표류인들도 서양 문물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서학은 조선의 과학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김육 등은 청에서 사용되던 서양 역법인 시연력을 도입하였고 홍대용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천문학의 발달과 세계지도의 보급은 당시 지식인들이 성리학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의학과 농서의 편찬도 활발하였는데요. 의학 분야에서는 허준이 동의보감을 펴내 전통 한의학을 체계화했고, 이제 많은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병을 치료하는 사상의학을 확립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신속이 농가집성을 내서 모내기법과 같은 농법을 소개했습니다. 서유구는 백과사전적 농서인 임원경제지를 저술하였습니다. 네, 실학의 발달. 두 차례의 전란 이후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조선 사회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실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학이 등장했습니다. 자, 유결윤리 이런 거, 성리학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지만 좀 더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학이 현실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했겠죠. 실학은 크게 농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 등신의 개혁론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농민 생활과 농촌 문제에 관심을 둔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내세웠습니다. 유형원은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되 농민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자고 하였고, 이익은 농가마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하여 매매를 금지하자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뒤 일한 날짜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은 상공업 중심의 죄송해요. 이건 안 됐는데 아닌데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펼쳤는데요. 이들은 청하의 선진문물을 배우자고 하여 북학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유소원은 직업의 평등을 주장하였고, 홍대웅은 기술혁신과 문벌제도 폐지를 내셨습니다.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 화폐의 사용을 강조했으며, 박재가는 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소비를 통해 생산을 늘려야 한다에 그렇게 주장했대요. 이런 실학자들의 주장과 학문연구는 후대의 학문활동에 많이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북학파의 주장은 개화사상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국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실학자들이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 지리, 언어 등을 연구하면서 국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안정복은 동서강목을 저술하여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른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득공은 발해고를 저술해 발해사를 우리의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였습니다. 지리지 편찬과 지도 제작도 활발했는데요. 이중환은 택리지를 저술해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풍속, 물산 등을 소개하였고, 정산기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해 동국지도를 만들었으며, 김정호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 등을 정밀하게 표시한 대동여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한글 연구도 활발해져 신경준이 훈민, 정음, 운해를, 유희가 언문지를 편찬했습니다. 예술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다. 이 단원을 배우면 조선 후기에 예술의 여러 분야가 변화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고, 문학과 회화, 글씨 공예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문학.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 속에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양반층이 중심이 된 한문학에서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정약용은 삼정의 문화를 폭로하는 한시를 썼고,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 등의 한문소설에서 양반계층의 위선과 무능을 풍자하였습니다. 좀 깠죠 뭐. 좀 약간 돌려까기 한다 해야 되나? 풍자하는 거? 어쨌든 한편
역관, 서리 등의 중인층과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 분홍층의 문예활동이 활발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해 문학 창작 활동을 하거나 역대 시인의 시를 모아서 시집들을 가능했대요. 저 시집을 읽는 거 되게 좋아요. 특히 고전 시들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고전 시 너무 좋아해요. 정말 서점에 가면 그거 좀 읽기도 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네, 회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면서 그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화풍을 모방하던 기존의 산수화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리는 진경산수화가 등장. 따단하게 됩니다. 정선은 우리나라 명승지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담아 금광정도와 인왕제색도를 그렸습니다. 청해간 사신들이 서양화를 소개하면서 명암법, 원근법과 같은 서양 화법, 서양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도입했고, 특히 강세황은 서양화법을 동양화와 접목하여 사물을 입체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글씨와 공예, 양반의 필수 공약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서예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담은 글씨체가 등장했는데요. 김정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옛 비문을 두루 살피고 중국의 다양한 필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독창적인 추사체를 만들었습니다. 김정희 씨가. 자기 공예에서는 분청사기가 사라지고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꽃, 새, 산소 등의 무늬를 넣은 청화백자가 유행했습니다. 청화백자에는 문방구, 생활용품 등의 용도로도 많이 제작했습니다. 건축에서는 김제, 금산자, 미륵전, 구례, 화엄사, 가강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등 규모가 큰 불교 건축물들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규모 건축들이 만들어졌는데 정조 때 축조된 수원화성이 대표적입니다. 수원화성은 당시 과학과 기술의 성과가 집약된 건축물로서 정약용이 서양화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 만든 거중기가 축조에 이용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외란때 불에 탄 경복궁을 다시 지었습니다. 앞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3차 시와 4차 시를 여기 하나의 영상에서 담기로 했어요. 내용이 길지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생활이 달라지다. 이 단어를 배우면 조선 후기 가족 제도와 풍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할 수 있고 조선 후기에 달라진 향촌 사회의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족 제도와 풍속의 변화. 조선 후기에는 향촌 사회의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정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홍, 상제, 혼인, 상속, 제사 등에서 생활 전반에서 변화가 막 나타났는데 조선 중기까지는 혼례 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고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는 데 있는데 재산은 또 남녀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고 책임을 분담하고 근데 조선 후기에서 좀 많이 좀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냐면 살펴봅시다. 혼례 후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거지. 그 남자 집에 여자가 들어가 사는 거임. 그래가 풍습이 그런 시집살이 풍습이 정착돼. 그래서 북의 친족 집단이란 게 형성이 되거든. 그리고 제사는 큰아들이 지내야 된다고. 주변에는 다 돌아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분담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인식이 조선 후기 때는 다른 큰아들이 꼭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인식이 돼가지고 큰아들 그 부인 진짜 고생했겠지. 근데 그리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대. 조선 전기에는 그래도 좀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었는데 또 부계를 중심으로 집안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막 퍼져 아들이 없는 경우 같은 성을 쓰는 친족 중에서 양자의 일이 흔해졌습니다. 지금 아직도 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따부터 좀 퍼진 그런 생각인가 봐. 나는 좀 슬프거든. 내가 좀 여자로서. 근데 그런 건 지금은 상관없고 아들, 딸 모두 소중하니까 너무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런
것들을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너무 그런 실수도 있지만 까는 건 절대 아니고 약간 너무 그렇게 하면 속상할 것 같아. 그냥 여러 문제로 생길 것 같은데 설명은 접을게. 그냥 안 할게. 반말 써버렸네. 남녀 유별을 강조하는, 다시 이어서 하면 남녀 유별을 강조하는 유교 윤리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생활은 이전보다 많은 제약받았어. 이때부터 막 장옷 쓰고 다니고, 왜 드라마에 보면 막 이렇게 양반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얼굴만 막 내밀고 몸 다 가리고 장옷으로 하고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양반 신분의 여성은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 꽁쳐있는데, 나는 집순이가 아니고 진짜 완전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 집에서 있는 거 쉬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막 장옷도 얼굴 가린다 했잖아. 그리고 가옥의 구조에서도 성리학의 원리가 반영이 돼서 남성이 거주하는 사랑채, 여성이 거주하는 안채, 양반 가옥의 경우 그렇게 나뉘었대. 그래서 과부의 재혼, 남편을 잃은 여자의 다시 결혼하는 걸 그거를 제한하고 열렬히 포창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정절을 강조를 했대. 향촌 사회의 변화 살펴보자. 경주 양동마을 가봤는데 정말 신기했어. 그때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아직도 그 마을에 살고 계셨었나? 그 다른 마을이랑 혼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랬던 것 같거든? 일단 수업으로 들어가면 조선 후기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에도 변화가 흔들리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부를 축적하여 새롭게 양반이 된 계층은 기존의 양반 계층이랑 그 향촌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싸웠어 막. 지배권 가지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향리와 수령의 권한이 강해졌고 양반의 지배력과 권위는 점차 막 약해지거든. 이에 양반들은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동족 마을이 형성했대. 지금 여기 양동 마을이 바로 이렇게 동족 마을이라는 거야. 친족 집단이 문중의 결속을 다져 세력을 다시 유지하려 했고, 그리고 문중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사우나 서원을 세웠어. 족보 간행도 활발히 하였지. 족보에는 아들을 먼저 기재하고 외손은 축소하여 수록했어. 외손, 그러니까 외손자, 딸의 애들 뭐 이런 거. 한편 한 번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풍습인 두레가 활성화되었대. 공동으로 농사 짓는 거. 두레에는 양반이나 지주가 참여할 수 없었고 같은 공동체 조직을 통해 함께 농상을 지으면서 유대감과 자율성을 높여갔대. 서민 문화가 발달하다. 이 단어를 외우면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할 수 있고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자, 한글 소설 사설시조 보자.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서민의 경제적과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대. 서당이 널리 보급되고 한글 사용이 늘어나면서 서민의식도 성장하였대. 그 결과 양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예 활동과 문화의 폭이 서민층까지 확대되었어. 이러한 서민 문화는 서민들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졌대. 그래서 양반들 좀 까거나 이런 것도 좀 대놓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풍자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 대놓고 돌려고 뭐 까고 이런 게 있었는데, 문학에서는 한글 소설이 크게 유행했는데, 한글 소설은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사회 모습을 비판하거나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했지. 허균이 쓴 홍길동전은 설에 대한 차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은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 이렇게 부르다 하잖아. 예, 첩의 자식이라서. 그래서 이상사회의 건설 등을 담아 당시의 사회의 현실을 비판했대.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는 춘향정도 널리 읽혔고 한글 소설이 인기를 얻으면서 도시에는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책방이 등장했고,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직업도 생겨났대. 그리고 형식의 구애를 안 받는 사설 시도도 유행했는데 서민들이 솔직하고 소박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 많대. 자, 판소리와 탈춤. 얘들아, 판소리는 소리꾼이 장단에 맞추어 뭐 노래와 말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음악으로 넓은 계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많은 계층들이 사랑했다는 거지. 얼굴에 탈을 쓴 관대들이 등장하는 탈춤은 해악과 풍자로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아니라 풍자에서 돌려까기 해서 돌려깐다고 해도 되나? 어쨌든 풍자에서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대. 이러한 공연은 지방 장시나 포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행해져 서민의식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 풍속화, 민화. 그림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풍속화가 유행했어. 김홍도는 농촌 서민의 일상생활을 익살스럽게 웃기게 표현했다는 거야. 약간 재미식으로. 신윤복은 주로 양반층의 풍류와 부녀자들의 생활 모습을 그렸대. 서민들의 미적 감각을 잘 드러낸 민화도 유행했는데 주로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은 화가들이 그린 그런 민화는 동식물, 문자 등을 소재로 삼았고 복을 바라는 서민의 정서가 담긴 작품이 많았고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데 이용되었대. 이런 그림들로 서민이 복을 바란, 돈 많이 벌고 아이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를 바라는 서민들이 바라는 정서가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데 이용됐다고. 우리도 왜 예쁜 그림 같은 걸로 방 꾸미고 거실 꾸미고 이러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자, 오늘은 5단원 조선사회의 변동, 3차시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 4차시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 하나의 동영상을 두 가지 수업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담았는데 지금 내가 5개를 녹음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너무 좀 아파. 근데 수업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녹음을 했고 반말을 갑자기 썼는데 뭔가 반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예의 없어 보이고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말을 썼다는 것을 유의하고 좀 귀엽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5단원이 끝난 마지막 단원, 중3 역사 마지막 단원 근현대 사회의 전개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수업이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고조선 때 그때를 배울 때 동영상 찍을 때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중3 역사 마무리하고 중학교 2학년 역사는 모르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는 내가 아마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만들어서 올릴 것 같고 그때 고등학교 한국사가 내용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지. 외울 게 더 많아지고 외울 또 그렇대. 근데 한국사 열심히 준비하면 문제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잘 듣고 가면 그때 힘들지 않을 거야. 대부분 내가 선생님한테 들은 결과론 거의 근현대사인가 조선 후기 때부터 그때 좀 많이 들어간대. 저 거의 삼국시대 이쪽엔 정말 적고 그래서 근현대사를 좀 많이 기억하고 다른 또 많이 기억하고 이렇게 가고 언제든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고 또 학교 수업을 더 잘 들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여기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냥 참고 수업으로 들어줬으면 좋겠고 언제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안녕.